박정희와 스팟 새해 첫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위원장과 오연지 부위원장 그리고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희망찬 새해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힘차게 네. 좀 열어봤습니다. 이 세 분 오니까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네. 세 분 새해 소망 인사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아무래도 예. 봉건 위원장님께서 아, 먼저 하셔야 하지 네. 않을까. 저는 제가 오늘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오늘 아주 먼저, 단단하게 네. 채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보관대장 오셔가지고. 네. 먼저 하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또 신년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린다는 아, 마음가짐으로 오늘 그래요, 오늘 타이랑 배지를 해봤는데 멋지게 네. 차려입고 온 우리 봉건우 위원장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이크 가깝게. 지난 1년 예. 동안 정말 많이 바빴고 또 탄핵부터 계엄부터 탄핵 정부 그 대선까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고 또 이재명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을 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뿌듯하고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또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했다는 점이 네.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전국대학생회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맞습니다. 힘차게. 출마 선언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왕 해본 거 한번. 예, 요 근래 선거가 없긴 한데요. 네. 멋집니다. 자, 오연지 부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 대변이 맡고 있는 네. 오연지입니다. 올해는 이제 더더욱이 그 인스타상에서 또 페이스북 상에서의 그 극우 진영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네.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 SNS에 올라오는 여러 이제 논평들과 또 앞으로 올라올 대자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대변님이 일을 잘하시네요. 네. 예. 이게 저예요. 이렇게 일을 홍보를 악물고 해주시네요. 열심히 네. 일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생각지도 드는. 못했습니다. 그 네. 얘기를 할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 새해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입니다. 음. 제가 올해 이제 계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네.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 아까 연지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극우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2026년엔 자유대학 좀 안 보는 그리고 윤어게인 좀 안 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이 이 새해 열심히 활동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 문제 또 여론 지형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SNS상에서는 보수 좀 극우 쪽 목소리가 강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세 분의 활약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계획, 새해 소망 또 새해 덕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소피아선님 애청자신데 미국에 계시거든요. 역시 달러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에브리원 하셨는데 100달러를 귀합니다. 귀합니다 귀합니다. 정말. 붉은 마레해라고 해서 또 슈퍼챗도 붉은색으로 좀 오. 이렇게 100달러를 쏴주시는 게 흔한 일인가요? 흔한 일 아닙니다. 새해 복 두 기분이 배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새해 복 받으시길. 두 배로 받으시고. 제가. 고맙습니다. 좀 색깔 관계없이 저희가 슈퍼챗은 또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새해 저희가 방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를 잠깐 좀 보고 왔습니다. 신년사 메시지를 저희가 쭉 이제 들어봤는데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유일한 기준, 대도약 원년, 유일한 기준이 국민의 삶, 민생에 집중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짧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철. 아침에 보면서 왔는데요. 이 SNS에서 댓글로 싸울 때 네. 누구들이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재명이 뭐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런 합니다. 얘기래요? 예, 근데 그게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울 때 그냥 그거부터 들이미는 거예요. 너 시간 오래 걸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재명이 뭐 했는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신년사를 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퇴근하자마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예. 공장 이 돌리시고 10년사를 정리해서 오. 바로 이제 댓글에 싸우실 때 정민철 영상 보고 와라 이러실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정민철 있습니다. 영상 아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챙겨가네요. 아, 예. 무조건입니다. 홍보가 되네.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믿지 않아요? 맞아요. 믿을 생각이 예.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애초에 그들은.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년사. 일단은 사실 너무 좋게 봤고 또 청와대 1월 1일 날 청와대에서 또 신년사를 발표한다는 게 너무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보면서도 네. 아, 그렇게 생각을 뿌듯하다. 했고 또 무엇보다도 약간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서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계엄과 내란을 이겨내고 내란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한 온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고 특히 저랑 오연지 수석 대변인도 정말 네. 이맘때쯤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계속 그쵸. 집회 현장에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 회복의 시간이 끝나고 또 이제 또 다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힐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 결실을 뭘 이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참 뿌듯하게 봤습니다. 네, 뿌듯한 신년사였다. 네, 좋습니다. 오연지 부위원장은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일단 종로구민으로서 이제 후배 종로구민이 된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아 종로구민이네요. 네, 맞네. 제가 선배거든요 종로구에서는. 그렇네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대통령님께서 제시해 주신 국가 비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어.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전환일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네. 이제 뭐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겠다. 또 그리고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또 모두의 성장으로 고용 중심에서 또 창업 중심 경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환은 저한테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아, 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이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겠다. 지방에게 어떠한 이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단순히 신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고 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이 이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요. 신년사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오마이TV VOD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계획 이렇구나. 결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기느냐. 또 올해 이제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2026년도 중요한 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 또 비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2025년도 돌이켜 보면 코스피가 이제 4천을 넘어섰고 뭐 소비 쿠폰도 발행이 되면서 민생 부분,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일단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실효성을 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셨던 상황인 것 같고 어디에 썼어요, 우리? 저는 일단은 고기 음식을 좀 먹었죠? 시켜 먹었고요. 치킨과 이런 걸 좀 시켜 먹었고 뻔하네요. 예. 혼자서 일단 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결제를 하면 그냥 바로 그게 먼저 사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꼈다가 저는 저를 위해 쓰려고 했는데 후배들 밥 한 번 사주니까 15만 원이가 날아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저희 아쉬우셨나요? 예? 혹시 아니요, 너무 아쉬우셨나요? 좋았다고요. 너무 네, 즐거웠고 알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소비 쿠폰을 아, 후배들과 그렇구나.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예. 정말 행복했다. 아. 예, 또 이게 또 끈끈한 연대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침착하게 이걸 다 노리신 대응하네요. 겁니다. 네. 방송용 멘트 진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코인 세탁방도 한번 갔습니다. 예, 코인 아니, 세탁방 너무 한번 다 되게 보여주시는 거 잘 썼습니다.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비 쿠폰이 이제 청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실효성 있는 예. 도움이 많이 그쵸. 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오연지 부위원장은 저는요? 예. 저는 일단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법학 적성 시험을 응시했는데 그 응시료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아마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에 몽땅 이제 갖다 썼고 2차 쿠폰은 이제 저희 집에서 추석 제사를 지내가지고 과일이랑 이런 값으로 다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뜻깊게 다 썼고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는 저는 일단 동네 상권에 예.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쓸 수밖에 없죠. 네, 그쵸, 그렇게 그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뭐 장 보고 그리고 밥 먹고 부모님 밥 사드렸습니다. 오, 효자다. 이렇게 되면 효자. 코인 세탁방 갔던 제가 뭐야? 그러니까요. 살짝 작아지는데요. 이유가 되네. 이게 네. 보성용 멘트입니다. 부모님도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길 바라셨을 예. 겁니다. 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민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환, 네. 그러니까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청년들, 그러니까 이걸 뭐 보수며 뭐 극우냐 이걸 떠나가지고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코스피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예. 같은데
어때요 분위기는?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봐도 예. 코스피 4천 오는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안 뽑으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식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근데 또 이거 저는 이제 주식 계좌만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부럽다. 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제 그 코스피 인버스라고 해서 코스피 떨어지는 데 아, 투자하는 예. 경우도 맞아요. 있고 곱버스라고 해서 2배 맞아요. 맞아요.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게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게 이제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코스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정쟁이 되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좀 믿고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투자 함께 하고 또 지금 서학개미들 뭐 난리잖아요. 맞아요. 이제 나스닥보다 올해 코스피가 71% 오르면서 훨씬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지난해. 예. 그래서 코스피로 오셔라. 그리고 코스닥으로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이 계좌 얘기하면서 표정이 확실히 밝아지네요. 아, 예. 부럽네요. 아, 이 대통령 정말 효능감이 효능감. 주식 계좌에서 압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내란 종식 우리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삶이 달라지고 있고 네.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마 뭐 여야 지지층 할 것 없이 네. 뭐 성향할 것 없이 다 박수 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건 예. 확인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국민의 삶 이걸 바꿔나가는 그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해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재명 정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박종현 핫스팟을 통해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 풀등님도 오셨고요. 우리 스트레이트 하이킹님도 오셨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 오셨고 영님 오셨고 김저몽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본방사수 끝까지 해주시고요. 박종현 핫스팟 생방송으로 1월 1일 예, 휴일인데 예. 그러니까 휴일 근무하러 또 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예. 많으십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네, 이렇게 네.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새해 첫날부터 끝까지 박정현 스팟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신년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난해 이제 내란 종식도 쭉 이어졌지만은 막판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바로 이해운 네.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것 때문에 이제 연말이 좀 뜨거웠습니다. 예. 네. 우리 정민철 코미키는 어떻게 봤어요? 이 우선 인선, 네. 당연히 윤어게인 그리고 음. 또 현수막적으로 굉장히 이제 내란 옹호했던 그런 모습들은 처음에 당연히 부정적 인상을 주죠.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됐고 네.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EJ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라는 말처럼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역량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저희 국무회의가 생중계잖아요. 맞아요. 그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관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 통합과 국민 소통으로 가는 그 방향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다만 네. 더 사과하셔야 됩니다. 더 사과하셔야 되고 청문회를 통해서 더 윤어게인과 단절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정말 지금 윤어게인에 있는 청년 세대들도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 선동당해 있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께서 보여주셔야 또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사과는 한번 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라고 예,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이제 오현주 부위원장도 이번 인선 보면서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깜놀. 그렇죠. 네. 이해운이 뭐 이렇게 그쵸. 그런 네. 반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반응이 또 이어지고 네. 있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실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시는 광장 시민분들의 그런 걱정, 비판들이 사실 결국에는 이해운 장관 임명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문제에서 사실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그 개혁 옹호 입장을 철회하고 이것에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이해운 장관 임명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기존 광장 시민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자칫하면 내란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사과를 통해서 이해현 장관 임명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윤어게인 진영의 주변화, 극우 진영의 주변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계기의 시작이라고 저는 사실 보여줄 수 있다고도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해훈 전 의원이 가지는 그 무게감, 사실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또 윤어게인 진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내란 청산을 그 주도권을 갖고 들어온 이재명 정부 하에 장관으로 임명돼서 또 수차례 또 앞으로 창문에서 이제 사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 윤어게인 진영에 불러올 혼란, 균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를 물론 이제 광장 시민분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이게 네. 우리가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고려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운 후보자의 과거의 일까지 네. 다 이제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도도 나오기도 했죠. 이해운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인턴 뭐 직원에게 욕을 하는 뭐 그런 것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는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도 내놓기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 뭐 앞으로 이제 난관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고수해 오셨던 진영이나 정파뿐만 아니라 능력을 위주로 본인은 인선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을 통해서 나오는 다른 메시지들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광장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고 또 민주 진영에도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 민주당에도.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런 능력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해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홍준표 국무총리설, 네. 뭐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아까 얘기하셨던 극우 진영의 주변화 같은 내용처럼 지금 국민의힘을 빠르게 탈주해야 한다는 네.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육선 의원이시더라고요. 육선 의원이시고 홍준표 전 지사께서는 이제 거기서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큰 인물들인데 그들마저도 이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보수 진영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마 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큰 역량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전체로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선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대표 이 당계 논란, 이 당무감사위가 바로 뭐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윤리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시끄러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해명.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없는 것까지 뭐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민철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썼어? 음. 이것만 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썼어? 네, 누가 썼어? 네. 근데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썼는지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벌써 거의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단계 사건이 처음 이제 의혹이 제기된 지. 지금까지 버텨오고 뻔뻔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예. 밝혀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사실 그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의 계정은 내가 아니다. 이거 물타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전형적으로 맨날 이제 뭐 한동훈 지지자분들께서는 멋있는 사람이다, 뭐 아들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런 사람 아들 안 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인이면 또 당당하게 그 네. 본인이 잘못했다, 혹은 가족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대로 털고 가야지. 쪽쪽으로 이렇게 늘 이게 정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해명 그 자체가 지금 이제서야 그러니까 가족이 쓴 걸 나중에 알았다. 예. 이게 뭐 처음 나온 해명이고 사과 메시지도 사실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내가 억울하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호선 위원장을 그러니까요. 겨냥하고 있고 예. 이런 대응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쿨하지 못하다. 쿨하지 못하다. 예. 네. 사실
가족이 썼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데 이게 너무 늦었죠. 1년이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진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해명을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한동훈 전 장관이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솔직히 잘 저는 뭐 관심도 별로 없는데 아, 봐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로 옮겨서 국정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러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치를 해줄 시간에 저쪽 당에서는 그래서 썼어 안 썼어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 자체, 정치가 주는 효능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괴멸의 기로에 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괴멸의 기로에 놓여 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내란 이제 1년 때 기자 회견하는 모습도 저희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이제 행보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 단계 논란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돌파하고 정치에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실 그 계속 앞서 두 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진작에 인정을 했어야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이게 요즘 세대에서 이제 짜친다는 표현이 유행하는데 너무 짜쳐요. 이렇게 짜칠 수가 없어요. 너무 찌질하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책임지는 그 품격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네. 사실 앞으로 정치 생명이 남아 계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목도리 좀 풀어드리고 싶네요. 정말요. 누가 너무 기자회견을 저렇게 뻔뻔하셨어요, 합니까? 지금. 네. 추워서. 나도 저도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정치를 잘할 수 있겠느냐, 해 나갈 수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이준석 이 대표 한동훈 단계 관련해서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제주시 청년 간담회 기자 질답에서 예. 본인이 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선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이준석 네. 대표가 했고 누구 소행인지 본인은 알 거다. 그리고 폭탄 돌리기 멈추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을 이준석 대표가 했네요. 네. 예. 근데 제가 어제 보고 왔거든요. 어. 이분은 반대로 쿨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쿨한 예, 척. 왜냐하면 그 하단 부분에 예. 나는 괜찮은데 맞아요. 뭐 황우여 위원장님은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사과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대인배라 뭐 한동훈 좀 내가 잘나서 욕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예, 황우여 위원장님 어른한테는 사과해라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좀 심하게 또 얘기한 부분이 있죠, 황우여. 예. 그래서 그 김 부분들을 위원장한테. 보면서 예. 한 명은 지금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뻔뻔하게 또 짜치게 행동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자기가 약간 우세한 상황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대인배인 척 하려고 또 짜치게 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짜치게 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글쎄요, 지금 대표죠. 대표가 글쎄요,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행태, 그것도 예. 과거에 우리가 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서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글쎄요,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해온 그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네. 누가 누구를 맞아요. 탓하고 누가 누구를 네.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이런 지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특검에 나오라고 했을 때 안 온갖 별의별 행동 다 하면서 그 한동훈이랑 뭐가 다릅니까? 미루다가 나가긴 했지만 예. 맞습니다. 한동훈과 뭐가 다르냐 이준석 대표의 모습 자체가 그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보수 진영 이해운 장관 지명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더 이제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고 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 조간 여론조사 보자면은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1.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5.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결국 이게 민심이 국민의힘한테는
이거 뭐 자리 못 주겠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후부터 윤석열, 윤어게인 단절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여론이 확실히 드러나 있네요. 그렇죠?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쵸. 사실 네.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 보면 김기현 1, 김기현 2 막 이런 사람들이시니까 사실 당연히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또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고 근데 이걸 다 부정하고 지금 사실 지금 퍼센티지도 보면 사실 25%라는 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전략을 잘못 짜고 있고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네. 다시 생각하시라라는 말을 상대 당이지만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당이 이러면 안 되죠. 아, 네. 공당이 네. 제일 야당이 이래서 안 네. 된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반영돼 있는 선거 여론조사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 좀 전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지금 기본적인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부울경 여론도 굉장히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물론 안타깝게 이제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물론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네.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장관에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내지는 극우 세력들은 전재수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부산시장 선거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게 있거든요. 하지만 부울경 지지율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전재수라는 한 명의 인물만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부울경까지도 탈환할 수 있을 만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고요. 이 1월 1일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방선거까지 열심히 가열차게 노력을 한다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시도지사 선거 정당별 지지도를 쭉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만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영남권 정당도 아니라 이제 TK 정당으로 돼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는 부울경마저도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고 또 사실은 저는 정당 어디 뽑을 거냐는 약간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정치 혐오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실제 나올 결과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분들, 네. 뭐 특히 이제 서울시장의 가장 유력 후보군을 떠오르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저번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때도 오세훈을 뽑은 사람들도 정원호를 뽑았을 정도로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도 유능하다, 그 청동 구민들한테 인정받았던 분위기 때문에 네. 특히 서울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부산의 진심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통일교 수사가 그 진행이 돼가지고 결론이 나오고 이래서 전재수 장관이 부산 시장으로 뛸 수 있는 그 공간을 빠르게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보고 말씀드렸는데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 전국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재수 전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재수, 박형준 지금 퍼센테이지 나온 거 보니까 전재수 39%, 박형준 현 시장이죠 30%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눈에 들어오는 그런 네. 결과예요. 어쨌든 이제 전재수 장관이 뭐 여러 뭐 극우 세력의 물타기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전재수라는 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저희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꼭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국민의힘이 얼만큼 쪼그라들었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다면 저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대표 주자가 오세훈 후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세훈 후보는 이번에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뭐 본인이 능력이 있고 없고 뭘 했고를 설명할 게 아니라 네. 왜 본인이 5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에서 재선으로 넘어가거나 뭐 하게 된다면 뭐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네. 얘기들이 있겠지만 왜 굳이 하나도 변화를 시키지 않았던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네. 5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깊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선을 할 여지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5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강 버스도 받고 종묘 이제 고층 빌딩 논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강 리버버스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골 때리는 게 이제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아 유람의 용도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변경 돌릴 뿐만 아니라 진짜 웃긴 거는 이번에 최초로 이제 손익이 한번 계산이 됐더라고요. 한 1,500억 정도 초기 투자가 돼서 100억이 조금 넘는 수익을 이제 벌어들였던데 이제 보면 그 수익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강버스 선착장에 있는 편의점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느냐, LP바가 얼마나 잘 이용하지 않느냐, LP바를 얼마나 얘기래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배 돌리지 말고 선착장만 지어놓으라니까요. 예. 배 돌릴 돈으로 선착장 비슷한 것만 10개 지어놨어도 시민들이 한강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저 대중교통이라는 정시성과 신속성이 없는 네. 말도 안 되는 대중교통으로 한번 오세훈 시장의 업적을 쌓으려고 했다가 시민들의 혈세만 지금 빨아먹고 있는 상태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1,500억 원인데 이제 아마 100억 정도의 운영 수입이 났거든요. 104억 네. 정도다. 야, 그러면은 이걸 이걸 보고 51억이 매출이라. 서울 시민들이 또 판단할 거다. 또 정상과 중요한 잣대가 비정상의 될 거다. 싸움이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다는 정상과 생각입니다. 비정상의 싸움이다. 그래 아까 전재수 박형준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중앙일보가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부산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 잠깐만 그러니까 서울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더 보고 가죠. 서울시장 누굴 찍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김민석, 박주민, 정원호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새 후보를 각각 오세훈 현 시장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한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치긴 하지만 잠깐 밀리는 걸로 나오고 다 이제 이기네요. 김민석, 박주민 두 후보는 또 앞서가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좀 서울 시민들도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서울시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투표권도 서울에서 그렇죠. 행사하시죠? 네. 예. 사실 현역 시장이 저 정도의 퍼센티지밖에 못 받는 것부터가 사실 지금 성과가 명확히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어느 후보를 내놔도 지금 타인하는 그 범위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이제 신뢰를 확실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아까 그 봉건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네. 자신의 필요성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뭐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종묘 이런 소위 뻘짓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런 부진이 있으신 거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쯤 되면 오연지 후보가 나가도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오연지. 같습니다. 아 저요? 오, 이거 신선한 카드인데요. 그죠. 아니 기본적으로 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사실 아직 네. 정원호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인지도면에서 조금 약하다 뭐 이런 평도 듣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오세훈 5선은 필요 없다라는 게 서울 시민들의 중론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죠? 민주당 후보에 지금 일단 퀄리티가 오연지를 한번 정말- 넣어주십시오. 아니 퀄리티가 정말 든든하네요. 지금 정말. 5 대결을 밀어주시는 건가요? 오 대결을 한번 해서. 아, 오케이. 예. 네, 나경원 의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저건 또 모르는 거죠. 네, 5나 대결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바꾸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후보 5선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을 수 네.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나올 것 아는 같아요. 거죠. 진단의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TV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극우적 안달 색채를 띤 나서, 안달 나서.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강경 지지층 네, 사이에서 네, 좌세훈이다, 뭐 스윗세훈이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윗세훈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나 너네랑 같은 윤어게인이 나 같은 극우야 이런 같은 것들을 색깔이야. 주장하려고 했는데 쉽지 예. 않죠. 국민의힘은 보편적으로 스윗하신 분들밖에 없네요. 스윗 동훈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스윗 성열도 계시고, 예. 다 스윗 스윗하네요. 세훈까지. 정말. 예, 달콤합니다. 달콤한 상황이고, 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같은 기간에 하지만 이거는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2명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사항까지 쭉 이제 둘러봤지만 지방선거는 또 지방선거대로 이제 가겠지만 올해 또 중요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윤석열 내란 재판 결과 2월 말 초순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서서 체포 이제 방해 의혹, 공수처 체포 방해 의혹
이 선고가 1월 16일에 예정돼 있어요. 자, 윤석열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론도 이제 요동칠 것 같은데 일단은 3대 특검이 지난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좀 아쉬운 점 또 아니면 성과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봉건우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내란이 온전하게 청산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네. 아직도 온전한 청산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간이 아닌 결실의 시간을 맺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그 동조 세력들을 지켜보고 극우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네.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준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돼서 이번에 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 공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또 한 번 사법 쿠데타를 이제 대법원에서 일으킬 뻔했잖아요. 어쨌든 네.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사법부에서 입법이 되기도 전에 먼저 예규를 발표하면서 입법으로 할 거 없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문제가 되게 많았던 예규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시도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란이 온전하게 종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법부가 입법이 되기 전에 예규를 발표했던 행위 자체가 왜 예전에 계엄 이후에 다음 날인가요? 계엄 이후에 한동훈과 한덕수 국무총리 두 분이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부를 운영하겠다, 윤석열을 하야시키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만 받아서 당선이 된 사람이고 한덕수 총리는 임명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뭐랄까 정당성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국정을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건데 저는 이 사법부의 예규 발표가 그거랑 준하게 봐야 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절대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네. 눈속임을 한 건데 이것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개설됐을 때 사법부 내부라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엮여 있는 내란을 동조한 세력들에게 너무 큰 철퇴가 내려질까가 두려워서 이걸 스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스탑 스틸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요. 그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네, 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이 공모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는데 아직도 조마조마하죠. 네. 주기현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물론 2심대부터는 바뀌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기현의 재판하는 모습 보면 사법부의 신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조희대 사실- 모습도 그렇고. 사실 이 위헌성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법관을 구성하는데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사법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위헌성의 주된 명목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위헌성 얘기는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 무작위로 돌리는 것으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네. 입법부가 그러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게끔 입법 권능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가 있을 게 아니라요. 원래 그러라고 입법부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입법부가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추미애 위원장과 제가 인터뷰할 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위헌 이제 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위헌 소란이다. 맞죠. 괜히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됐다, 걱정된다. 청년층의 또 여론도 좀 글쎄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충북대 총학생회장 지난해 11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종식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보다 아니면은 공약이 더 우선 아니냐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게 충격적이다 이런 기성세대 반응도 있었는데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는 이런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대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SNS인데요. 네. 여기에 이 사람이 윤어게인 집회를 주도했던 사실이
전날에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날에.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학생들 사이에 공론화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의 반응들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정치적 성향보다 공약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대학생들을 얼마만큼 윤허개인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여론 프레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 총학생회장이 윤허개인이든 어떻든 공약이 좋으니까 뽑았어가 아니라 윤허개인 했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의 정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윤허개인이라면 하면 이 학생 사회에서 또 총학생회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정치 그리고 투표라는 의미를 먼저 좀 학습해 나가는 그런 효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윤석열을 어게인 외치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계엄 정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대학생들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허개인 뭐 할 수도 있지 하나의 정치적 성향이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면 왜 충북대에서 이런 학생회장이 뽑혔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상대 후보가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대 후보가 준비도 좀 잘 안 돼 있었고 네. 비교했을 때 딱 두 후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냥 무의식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현상 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성향보다 공약이 더 우선이다라는 학생들의 여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캠퍼스 내에 요즘 만연한 정치 혐오와 탈정치화 현상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학교 규칙으로서 이제 뭐 대자보 같은 것을 붙일 때 정치 관련된 것은 이제 결제를 안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공론회장에서 이런 윤허개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의 주요 화제들에 대해서 의견 나누는 것을 꺼리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더더욱이 각자가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SNS 보면서 그 확증 편향에 시달려가지고 그 윤허개인 성향을 더 강화하는 이런 현상들을 낳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해결이 되면 사실 이 윤허개인 현상을 막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네. 예. 이것부터 계속 잘 설명해줘야겠네요. 사실 저는 좀 네.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요. 저도 2022년도에 한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이제 학내 정치 내지는 학생 자체의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이념적인 거에서 실용적인 걸로 넘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그거에 대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건데요.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란이 온전하게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날에 국회의원들이 그 담을 넘어서 저도 그때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만 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계엄을 해제하고 국민들이 그 앞을 둘러싸지 않았다면 예전 5.18과 같은 사태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 안 일어났잖아. 무슨 내란이 아직도 종식이 안 돼. 이런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를 PC주의처럼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고 제가 너네가 유별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정치적으로 내지는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잘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계속해서 이들을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윤허개인 세력이 충북대 네. 총학생회장을 했다라는 건 좀 많이 놀랄만한 일이었고 그것은 뭐 후보가 약했고 어쨌고를 떠나서 정말 안타깝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제 밝혀졌고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 같고 종합 특검도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내란은 종식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이걸 계속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 뭐 대학생위원회나 아니면 또 우리 정민철 커뮤니케이터 또 인스타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더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아, 부정적인 저희 생각하세요? 희망을 가져보죠. 제가 원래 희망으로 늘 1월 말씀드리는데요. 1일 우리 1월 생일 1일 희망찬 입니다. 얘기하자고 1월 1일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만큼 심각한데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 혼자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냉철하게 봤을 때 왜 안 나오냐라고 네.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문화가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루웨이브라는 조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을 까고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왜냐면 바로 나오자마자 쟤는 멍청하고 이상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애라는 프레임이 붙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야 보고 될까요?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노무현 재단에 함께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1월에 이 노무현 재단과 함께 여러 가지 그렇게 인물들을 발굴하는 그 행사들 그리고 오디션 뭐 공모전 이런 것도 네. 앞두고 있는데요. 한번 1월까지 지켜보고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예. 희망차게 새해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고. 얘기겠죠. 예. 예, 정민철 커뮤니케이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우리 요한나님께서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댓글로 반응도 좀 주고 계신데 그만큼 우리가 청년 문제에 있어서 또 SNS 상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인스타나 뭐 X나 이런데 페이스북은 사실은 또 연령대가 높으니까 네. 거기는 괜찮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인스타나 X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이제 올해 출범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제 온라인 전장에서의 그 위기를 느끼고 나서 이제 그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무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당과 또 우리 이재명 정부에 관련된 여러 악의적인 프레임, 가짜 뉴스, 네. 선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는 대자보를 이제 대대적으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정미철 그 커뮤니케이터 분의 영상과 또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의 그런 반박 대자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 퍼 날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주 GPT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아까 아직 그게 비공개인가요? 민주 GPT 아직 얘기했는데 비공개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비공개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네. 주세요. GPT?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준비하고 민주 있다. GPT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지부에서도 지부장이기도 한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균관대학교 지부원이 이제 제시해줬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도 조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위원회가 좀 주축에 나섰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민주 GPT라고 우리 당인 민주당과 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 그 챗 GPT를 결합해서 그 챗 GPT의 그 입출력 화면을 그 디자인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아하.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거짓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하고 반박하는 글이 나오는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대자보를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의견을 줘가지고 네. 구체적인 기획안을 올려서 이제 위원장님께도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1월 내로 아마 이제 이게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쿠팡 사태 네. 어제도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계속 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카렵 시대를 또 조망할 수 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 청문회를 보면서 예. 쿠팡 로저스 대표의 조만한 태도에 분노하시는 국민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네. 저는 두 배로 분통이 터지는 게요. 왜요?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대요. 청문회에서.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소리만 지르고 네. 또 이제 쿠팡 유가족분들 나왔잖아요. 네. 그 유가족분들한테 누가 쿠팡 가서 일하라고 칼로 협박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인스타그램의 주요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지금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애국 쿠팡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애국 쿠팡?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알리, 테무 같은 아. 유통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친중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죽이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릴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여론이 아예 달라버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지금 쿠팡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상황들을 돼. 보면서 그러면 그게 아니야. 쿠팡은 네. 뭐 미국에다 상장했고 건머회 김범석 그럼요. 대표가 예. 거의 혐한 수준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경영인에 배제해야 된다는 발언도 했다는 사실도 2019년에 밝혀진 바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의 어떤 여론 작업 그리고 네. 프레임 작업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여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누카렵이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실제로 뭐 공무원 그 연봉 올려달라 그러면 누가 공무원 하라고 칼로 협박함? 다 이 그런 논리예요. 식으로. 산재 사망하면 누가 가서 산재 사망하는 그 위험한 직업 하라고 칼로 협박함? 그러니까 모든 구조적과 제도적 문제들을 다 개인의 문제로 치화시켜버리는 이 어법과 이 단어가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청년 사이에서. 네. 그래서 이 쿠팡 사태를 보면서 네.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게 뭔가 유의미한 질의를 해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로저스 대표의 답답한 태도에 화 한 번 내면 그 화 한 번 내는 거 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면서 네. 봐라 민주당 아무 말도 못하고 쿠팡 불러놓고 소리만 지르고 있네. 저 무논리 지능이 떨어지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면 왜 여론이 다르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런 논리를 보면서 깜짝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SNS상에서는 좀 많이 퍼지고 있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 많다는 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권 내지는 그냥 좀 연배가 있으신 지지자분들께서도 네. 아니 저런 말을 믿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저런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박해주고 계속해서 정정해주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 단순히 저희가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민주주의적 절차가 좀 똘똘 뭉치면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조금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정치라는 영역이 극우와 싸우는 것만이 정치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극우들의 어떤 생각을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들을 모두 다 극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표를 가져오고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 전 좀 더 적극성을 띄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이 논리, 그다음에 이런 컨텐츠 아니면 이런 댓글 반응 이거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할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과연 자연 발생한 여론일까에 그러니까.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여론 절대 자체가. 안 될 네, 것 같아요, 지금 이 저는. 협중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 네. 지금 알리테무랑 엮어서 지금 쿠팡이 가져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제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더 취재가 필요합니다만 네. MB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때 그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도했던 세력들 중 일부 그 전문가들이 쿠팡에 있다라는 정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재하신 거예요? 예, 지금 분명히 앞으로 국정조사 시작되죠. 네. 국회에서 밝혀내서 쿠팡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고한 프레임으로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걸 밀고 있냐면 네. 그 중국 알리 지금 누가 대한민국에 진출시키고 있습니까? 멸공을 외치던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법인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뭔가 괴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공을 외치던 우리 정영진 형이 알리를 진출시키고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던 이 세계관은 뭐지? 나는 그렇네. 이런 것들로 지금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세계관이 무너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이게 그러면은 MB 때 댓글 조작했던 사람들이 쿠팡 쪽에 가서 붙어서 댓글 조작에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더 심층적으로 지금 저뿐만 아니라요. 많은 부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파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굉장히 여론이 위험한 만들어지고 거고.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SNS상에서 뭐 쿠팡 댓글 부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이거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보는 인스타에 아니면 내가 보는 릴스에 이런 내용이 오다 보면 정말 그렇네.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쿠팡마저 무너지면 다 중국이 이런 유통망을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예. 걱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안도 제출했지만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또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쿠팡 문제. 그렇죠. 왜냐면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문제들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정민철 커뮤니케이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들어가야지 앞으로의 그 질 나쁜 여론 조작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네. 이제 극우 진영의 득세를 막는 길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제 엄중히 보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쿠팡 그러니까 녹화렵이 그런 어떻게 보면 밈처럼 쓰이는 그 말이 여기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세력까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마이 TV도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함. 지난번에는 이 직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세대 예, 커뮤니케이터. 정치 정치 플러스였는데 예. 그래서 바뀌셨어요. 새 결심으로 예. 새 변화인데요. 세대 커뮤니케이터. 닉네임 네. 변경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10대 20대들이 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고 있고 이재명 네. 정부 악마가 심한가 왜 이렇게 우경화되고 있나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10대, 20대들은 40, 50대, 60대 분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뭐 때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이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세대 갈등과 세대 간의 정치적 가치관 격차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세대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고 이걸 통해서 또 유튜브 컨텐츠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좀 세대 간의 좀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조금은 이제 좀 사이좋게 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 커뮤니케이터. 알겠습니다. 뭐 신선한 이름을 직함을 들고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 자 근데 뭐 세대 통합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진보 보수, 그러니까 극우는 떼어내고 진보 보수가 함께 대한민국 성장을 향해서 통합을 향해서 또 발전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민경욱 전 의원이 SNS에 올린 이 글이 네. 상당히 또 파급력이 네. 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하장을 보낸 거 이걸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까지 당선을 위해 애를 썼던 윤석열 대통령부터는 3년 내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예, 나의 부정선거 투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이 보내왔다. 네. 무서운 일이다.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섭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그런 윤석열한테 그러니까요. 무서워해야 돼요. 보통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 저게 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와, 민경욱 진짜. 의원한테 한 번도 편지를 안 보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에요. 네, 정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민경욱 의원은 본인을 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뭐 한번 생일 축하 한번 안 했다고 하는 예. 대통령인데 뭐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야. 국회에서 온 화환들이 다 돌려가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삐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은 아유. 그렇지 않았을까? 예. 아. 아니 그래도 민경욱 씨한테는 보내줬어야죠. 아니, 부정선거를 이제 외치고 있는 예. 민경욱 아유, 전 정말. 의원이었는데 글쎄요. 그래서 막 무서운 일이다. 국정 홍보를 위한 가용 예산이 훨씬 많으니까 가능했을까? 그렇게 얻어 걸린 걸까? 네.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 아니 왜 이렇게 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좋으면 좋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게 고도에 원래 올려치기를. 잼미어드는 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왜 사랑할 이러지? 때도 맞아.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뭐지? 이상하네. 밤새 생각해요. 맞아. 그러다가 그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엊그제 신경 밤에 못 써가지고. 얼마 주무셨겠네요. 남지 않았다.
얼마 오지 않았다. 그래요. 조그만 거라도 뭔가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이 손짓 아니면 예. 어떤 맞아요. 표정 이걸 과대하게 해석하고 예. 그러면서 사랑에 사랑에 빠지게 빠지죠. 되는데 그러니까요. 민경욱 전 의원 진짜. 잼며드는 예. 네. 초기 단계 아니에요. 네, 또 시작입니다. 윤호개인과 단절 선언하고 넘어오시기에. 넘어오시고. 네. 여긴 따뜻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그러게 이 정도까지 연합장까지 안 보냈다는 윤석열 네. 고도의 심리전일까? 아니 너무 이걸 딱 찍어서 올렸어요. 자아가 너무 비대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굳이 저분한테 이렇게 고도의 심리를 펼쳐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민경욱 전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새해 맞아서 이제 세 분의 활약 저희가 그래서 주시하고 종종 모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새해 때 다짐했던 것들이 그런 아까 네. 민주 GPT 말씀도 하셨고 세대 커뮤니케이터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이제 세 분이 네. 이런 여론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어떤 과정에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세 분 새해 맞아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현지 부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도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고 새해부터 뵈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본검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대변인실 그리고 공보국 그리고 수많은 전국대학생위원회 소속 이제 미원분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구구 진영과의 싸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봉건우 위원장.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의 엄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왔다면 신년부터는 외연 확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사회, 대학 총학생회 네. 등과 함께 더 많이 협업하면서 대한민국의 20대 정치 문화를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도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역할들을 고민해보고 있고요. 네. 오현주 수석도 너무 함께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라고 하면 전국대학생위원회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출마하는 건 아니죠? 오늘 저는 자꾸 지금 묘하게. 지방선거 기획단에 팀이. 들어가 있어서 예. 공천 룰 세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 제가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홍보하면 이번에 또 이번 저- 경선 가산점이 청년 네, 경선 선거가 가산점이 5%씩 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 당에서도 예. 어쨌든 개헌부터 탄핵 국면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당에 헌신해준 우리 청년 세대의 어떤 그 노력에 어떤 박수를 보내는 의미에서 청년의 기회를 좀 더 확대했고 제가 또 기획단에서 열심히 또 이야기했거든요. 더 많은 청년분들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국대학생위원회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해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메워줬습니까? 네. 그 청년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정민철 커뮤니케이터. 예, 저희가 아까 이제 망했다라고 심각하게 새해부터 말씀을 드린 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아득합니다. 이게 정말 이제는 하나하나의 가짜 뉴스가 퍼지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가짜 뉴스들이 세계관을 이뤄서 거대한 파도로 몰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오창석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황희도 이사님이나 같이 2026년에 이 극우화를 좀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또 차성수 이사장님이 많이 밀어주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올해 이제 3월까지 정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열어본 박종현 스팟 2026년 새해 첫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 박수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슈퍼챗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이왕입니다. 네, 아까 우리 소피아 선님께서 예. 네. 붉은 말의 해라고 또 빨간색 그러니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슈퍼챗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 분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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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